미영아, 요즘 남편은 어때?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지 않아? 그래도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아이고, 말도 마. 오히려 더 신경 쓰여. 전에는 가게 간다고 나가니까 편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내 생활이 없어. 고생은 무슨. 자기가 할 일 한 거지.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면 뭐해? 애들 다 컸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돈 벌어오지도 않는데, 집에서 쓸모가 없어. 그냥 집안일이나 시켜야겠어. 나는 올해 65세가 된 김영호다. 젊은 시절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몸을 바쳐 일했다. 내 삶은 오로지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얘 행복이었다. 그런데 내 평생을 바쳐온 이 가족이 결국 나를 홀대하기 시작했다. 28배 결혼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아내 미영은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작은 월세 방에서 행복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당시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은 넘쳐났다. 자기야, 우리 꼭 잘 살자. 열심히 살면 다 잘 될 거야. 아내의 그 말을 믿고 나는 30년 넘게 작은 가게를 운영했다. 처음에는 구청 근처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이었다. 새벽같이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일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고 가족들과 여행 한 번 가본 적이 없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이나 공휴일에도 가게 문을 열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지만 어려울 때는 몰래 화장실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항상 환한 표정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대했다. 내 고생을 그들에게 짐으로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아빠, 이번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수학여행 간대. 나도 가고 싶어. 그래. 우리 딸, 걱정 말고 즐겁게 다녀와.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 돈이 부족해도 몸이 아파도 나는 한 번도 아이들에게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저 더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모든 게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희생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고 우리 가족은 월세방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둘 다 대학에 진학했고 나름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변해가고 있었다. 아내는 집에서 가사를 하긴 했지만 내 가게가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 점점 손을 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게가 바빠서 힘들겠거니 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가사에 소홀했고 내게 경제적인 부담을 모두 떠넘겼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을까? 오늘은 못해. 친구들과 약속 있어. 냉장고에 김치 있으니까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 이런 대화가 점점 늘어갔다. 아내는 자신의 인생을 찾아간다며 요가, 등산,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활동에 빠져들었다. 물론 그 모든 비용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충당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아내니까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들도 크면서 변해갔다. 어릴 때는 아빠가 최고야 라고 외치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면서 점점 나와 멀어졌다. 아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렇게 구닥다리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내 생각과 가치관은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취급받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내가 그저 돈만 버는 구시대적인 아버지로 보였나 보다. 내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내 노력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퇴직을 결심했다.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독립했고 아내와 함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 했다. 하지만 내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퇴직을 결심한 그날은 가을의 마지막 날이었다. 가게 앞에 낙엽이 쌓여 있었고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30년 넘게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저녁에 닫았던 가게를 이제는 후배에게 넘겨주려 했다. 내 가게는 구청 근처 작은 골목에 자리한 분식점이었다. 처음에는 김밥과 라면만 팔았지만 차츰 메뉴를 늘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까지 다양한 한식을 제공하는 곳이 되었다. 단골 손님들은 내 김치찌개 맛을 특히 좋아했다.
퇴직 결정을 내리기까지 몇 달간 고민했다. 이미 65이 되었고 허리와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 관절이 모두 망가진 상태였다. 의사는 더 일하면 건강이 더 나빠질 거라고 경고했다. 마지막 영업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텅 빈 가게를 둘러보며 지난 30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문을 열었던 날의 설렘, 장사가 안 될 때의 불안함, 첫 단골 손님이 생겼을 때의 기쁨. 이 작은 공간에 내 인생의 대부분이 담겨 있었다. 문을 열자 평소처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는 단골들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 가서 이 김치찌개 맛을 느껴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 덕분에 직장 생활 버틸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행복했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내가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었구나. 누군가에게는 내 음식이, 내 존재가 위로가 되었구나. 마지막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며 나는 복합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한편으로는 이제 쉴 수 있다는 해방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가게가 내 정체성의 큰 부분이었는데 그것을 잃는다는 상실감도 컸다. 가게 열쇠를 후배에게 건네면서 목이 메었다. 잘 부탁해. 단골 손님들 잘 모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사장님께 배운 대로 정성껏 할게요. 가끔 들러주세요. 마지막 정산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나는 처음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몰을 제대로 본 것이다.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제 뭘 해야 하지? 30년 동안 내 정체성은 가게 주인이었고 가장이었다.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내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오늘부로 가게 문 닫았어. 이제 퇴직자야. 아내는 잠시 TV에서 시선을 떼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 수고했어. 저녁 먹을래? 그 무심한 반응이 가슴을 찔렀다. 내 인생의 한 장이 끝났는데 아내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퇴직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졌다. 퇴직 후 나는 아내에게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자고 제안했다. 젊은 시절 못다 한 데이트도 하고 손잡고 공원도 걷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는 내 말에 시큰둥했다. 여보,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여행을 가? 나도 나름의 생활이 있어. 당신이 가고 싶으면 혼자 가. 나는 당황했다. 아내는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심지어 집안일조차 나에게 미뤘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당신이 알아서 좀 차려. 나는 요즘 너무 피곤해. 처음에는 내가 집에 있으니 가사 분담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밥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빨래도 해봤다. 하지만 점점 모든 집안일이 내 몫이 되어갔다. 아내는 마치 내가 새로운 가정부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나는 속으로 울컥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내가 이제는 짐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그래도 내 마음 한켠에는 언젠가는 아내도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내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어느 가을날 아내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그날따라 두통이 심해 일찍 방에 들어가 누웠다.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거실에서 나누는 아내와 친구들의 대화가 내 귀에 들려왔다. 미영아, 요즘 남편은 어때?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심심하지 않아? 그래도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나는 이어지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아이고, 말도 마. 오히려 더 신경 쓰여. 전에는 가게 간다고 나가니까 편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내 생활이 없어. 고생은 무슨. 자기가 할 일 한 거지.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면 뭐해? 애들 다 컸는데 우리 남편이 이제 돈 벌어오지도 않는데 집에서 쓸모가 없어. 그냥 집안일이나 시켜야겠어. 친구들이 웃으며 농담처럼 받아쳤지만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내가 단순히 돈 벌어오는 기계였던 것인가? 30여 년간의 사랑과 헌신이 그저 할 일에 불과했던 것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야 하는 것인가?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는 혼자 아픔을 삼켰다. 그날 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아내가 방에 들어왔을 때 나는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우리 방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아내는 화장대 앞에 앉아 귀걸이를 풀며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용기를 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하려니 목이 메었다.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아내는 화장대에서 일어나 내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미세한 걱정의 기색이 보였다. 무슨 얘기? 갑자기 웬일이야? 오늘 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들었어.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떤 대화? 내가 이제 돈 벌어오지도 않는데 집에서 쓸모가 없다고. 그냥 집안일이나 시키면 된다고 한 거. 아내는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변명할 말을 찾는 듯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친구들끼리 하는 시시한 농담이었을 뿐이야. 농담이라도 상처가 돼. 게다가 내 말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참아왔던 감정들이 그 순간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내게 돈 벌어오는 게 힘들다고 말한 적 없어.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 들어와도 명절에도 쉬지 못해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그건 내 의무가 아니라 너와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나도 알아.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으면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왜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아? 내가 여행 가자고 하면 왜 시큰둥해?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동반자가 아닌 생활비 담당자로만 여기게 된 거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렇지 않아. 난 당신을 사랑해. 그냥 내 생활이 있고. 그 생활에 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당신이 요가 갈 때, 친구들 만날 때, 노래교실 갈 때 한 번이라도 나를 초대한 적 있어? 심지어 집에 있을 때도 TV만 보지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잖아. 아내는 말없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우리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 아내는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결국 화를 냈다. 뭐,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을 하자고? 당신이 그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게 아까워서라도 그냥 조용히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지금도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네.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그게 아니라 우리 나이에 이혼이라니 너무 충격적이잖아. 나한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더 충격적이야. 매일 같이 있지만 혼자인 것 같은 이 느낌. 당신과 한 집에 살면서도 느끼는 이 외로움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내도 흐느끼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노력할게. 정말로. 잠시 망설였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미안해. 너무 오래 참았어. 이제는 내 삶을 찾아야겠어. 그날 밤 나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 결정이 옳은지 밤새 고민했다. 새벽녘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빛을 보며 다시 한번 내 결심을 다졌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 시간이다. 작은 원룸을 얻어 새 삶을 시작한 첫날, 나는 방 한가운데 서서 내 짐들을 바라보았다. 평생 모은 물건들인데도 고작 여행 가방 2개와 종이 상자 몇 개에 담길 정도였다. 65년 인생이 이렇게 간소할 수 있다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30년 넘게 같은 집,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이 더욱 외로움을 증폭시켰다. 내가 잘한 선택일까?
독립 첫날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이 과연 옳은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자문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일상생활이었다. 평생 아내가 해주던 밥을 이제는 직접 해야 했다. 30년 동안 식당 음식만 만들던 내가 집밥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전이었다. 처음 며칠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내가 30년 동안 음식점을 했는데 왜 제대로 된 밥을 못 해 먹지? 그날부터 나는 식재료를 사서 간단한 요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 된장찌개처럼 익숙한 메뉴부터 시작했다. 점차 요리하는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스스로를 위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외로움이었다. 밤이 되면 특히 심해졌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30년간 매일 듣던 아내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정막이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노인 걷기 모임 포스터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모여 매일 아침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간단한 활동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영호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사 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사가 내 새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모임에서 만난 박 씨는 나와 비슷하게 홀로 사는 남자였다. 그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만의 삶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나만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었고, 이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정체성의 혼란이었다. 30년 동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식당 주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모든 역할이 사라졌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길을 지나다 기타 학원 간판을 보았다. 젊었을 때 음악을 좋아했지만 가족 부양 때문에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용기를 내어 학원에 들어가 등록했다.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기타를 배울 수 있을까요? 젊은 강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음악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시더라고요. 처음 기타를 잡았을 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코드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해 좌절감도 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노래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기타 소리가 내 적막한 원룸을 채우기 시작했다. 독립 후 3달째 되던 날, 나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바다를 마주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래사장을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제 자유롭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남편으로서의 의무, 가게 주인으로서의 부담. 이 모든 무거운 짐들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지역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복지센터에서는 내 요리 실력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게 되었고, 많은 어르신들이 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김 선생님, 이 김치찌개는 정말 일품이에요. 어디서 식당 하셨다면서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내 존재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가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다. 독립 후 6개월째,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가 아니었다.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기타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영호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걷기 모임에서 만난 친구의 말에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 자신을 찾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작스러운 방문객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안에 미영이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그녀의 모습은 왠지 낯설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얼굴은 다소 상기돼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낯선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본 적 없는 아내였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활짝 열어 그녀를 들였다. 여기가 당신 새 집이구나. 아내는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다. 벽에 걸린 기타와 책장에 놓인 여행 사진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우리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아내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듯했다. 영우 씨, 요즘 잘 지내요? 응.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좋아 보여요. 훨씬 건강해 보이고 예전보다 젊어 보이기까지 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그런가 봐.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대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텅 비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아내는 흐느끼며 계속했다. 애들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특히 며느리가 들어온 아들이 자기가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대요. 지난번에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 한켠이 뭉클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6개월 동안 내가 쌓아온 새로운 삶의 가치도 느껴졌다. 우리 다시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내가 정말 많이 바뀔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순간을, 이 결정을 얼마나 많이 상상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6개월 전의 내가 아니었다. 미영아, 고마워. 정말로 그 말을 듣고 싶었어. 하지만 아내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내 대답을 예상했는지 말을 막으려는 듯 급하게 손을 내밀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 밤마다 잠을 못 이뤄. 당신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우리의 무거운 침묵을 채웠다. 미영아, 나도 처음에는 너무 외로웠어. 밤에 눈을 떠보면 내가 옆에 없어서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지. 하지만 내 시선이 벽에 걸린 기타로 향했다. 그리고 책장의 여행 사진들, 노인 걷기 모임 친구들과 찍은 사진, 복지센터에서 봉사할 때의 모습들. 지금의 내 삶도 소중해.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고 있어. 3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중이야. 아내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다. 그럼 돌아올 수 없는 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야.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찾기 전까지는. 그리고 너도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다면 먼저 혼자 서는 법을 배워야 할 거야. 혼자 서는 법이라니. 난 늘 혼자였어. 아니, 미영아, 넌 늘 내 어깨에 기대어 살았어. 내 취미 생활, 내 친구 모임, 그 모든 것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가능했잖아. 이제는 정말 내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워야 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표정에서 점점 깨달음이 번져가는 것이 보였다.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거야? 지금으로선. 그래.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우리 둘 다 각자의 길을 가야 했다. 그래도
가끔 보면 안 될까? 식사라도 같이 하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천천히. 미영아,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 지금은 우리 각자의 삶에 집중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문득 물었다. 집에는 누가 살고 있어? 아들이 주말에 종종 와. 이제 내가 혼자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처음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에 우리는 살짝 웃음을 교환했다. 아내가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보였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보? 글쎄, 시간이 말해주겠지. 문이 닫히고 나는 창가에 서서 아내가 아파트를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가을비가 점점 굵어졌고 미영은 우산 아래 작아 보였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외로움이 느껴졌다. 이게 옳은 결정일까? 순간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곧 내 시선은 벽에 걸린 기타로 향했다. 오늘 저녁에는 걷기 모임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가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날이었다. 빗소리를 배경으로 나는 기타를 들고 조금 연습해보기로 했다. 손가락이 현을 튕기자 아름다운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위로를 찾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아닌 그저 김영호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다. 마치 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이구나.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날이면 여전히 김치찌개를 끓였다. 그 맛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김 선생님, 요즘 김치찌개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끓이면 맛있어지는 법이죠. 예전에는 가족을 위한 의무감으로 끓였던 국이 이제는 순수한 나눔과 기쁨으로 끓이는 음식이 되었다. 그 차이가 맛의 비결이었을까? 내 원룸은 점점 더 나다워졌다. 벽에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늘어났고 작은 화분들이 창가를 채웠다. 식물을 키우는 것도 새로운 취미가 되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맞춰주고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신기했다. 마치 나의 새로운 삶처럼. 가끔 아내에 대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로 변하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내 일상의 새로운 리듬 속에 묻혔다. 내가 독립한 지 1년이 되던 날, 나는 작은 파티를 열었다. 걷기 모임 친구들, 복지센터 동료들, 기타 학원에서 만난 사람들, 내 새 삶에서 만난 모든 이들을 초대했다. 그들은 각자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고 작은 원룸은 웃음소리와 대화로 가득 찼다. 영호 씨, 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10살은 젊어 보여요. 박 씨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다. 다들 고마워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 새로운 시작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홀로 남았을 때 나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다. 독립 첫날부터 매일 조금씩 적어온 일기였다.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로 내 새 삶이 1년이 되었다. 처음에는 두렵고 외로웠지만 이제는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늦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66세의 나이에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내가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다시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각자의 길을 갈까? 그건 미래의 일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